오늘은 통일, 자유통일인가 평화통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유통일이 뭐고 평화통일이 뭔지 정말 헷갈리시죠? 자유통일도 좋은 거 같고 평화통일도 좋은 거 같죠? 근데 우리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평화가 어떤 것을 올바른 걸 위해서 평화만 좋으면 될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어도 평화만 있으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거는 1960년도 김일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남북연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남북연이 뭐냐면 남북한 연방제 창설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해방 15주년 될 때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가 통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국력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게 낫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공산주의 될까 봐 두려우면은 그냥 하지 말고 받아들인다면 과도기적 상태에서 우리가 연방제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안 됐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보면 우리는 항상 가서 안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까만 치마에 흰적을 입은 사람이면 절대 만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북한 부대가 못 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73년이 지나고 우리가 80년대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월등히 이제 우리가 경제력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973년대에 뭐냐면 고려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남북 각각 지역에 지자체를 실시하자.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사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남북 대표로 구성하는 연방제 상설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리고 그 이름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는 중립국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한 거죠. 여기서 보면 고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들자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김일성이가 처음에 고려연방제를 시작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국력도 좋고 그러니까 80년도 들어와갖고서 이제 82년도 11월 12대 그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갖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남북한 대표로 민족통일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헌법을 초안을 마련해 보고 그 다음에 헌법안을 확정 공포해서 우리가 한번 사람들 국민투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면서 통일 한번 완성해 보자라고 역제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돈이 있고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얘기해야지만 그들이 먹힌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죠. 노태우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우리가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한 걸 거의 그 안을 거의 똑같이 하면서 약간 보강해서 만드는데 1989년 9월 11일 날 특별선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참여한 사람이 위원인이 8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게 김영삼, 김대중까지 갔을 때까지도 노무현 대통령 갈 때까지도 이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주평화 민주 3대 원칙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한 것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장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세 개가 있는데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세우자.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연합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유엔과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엔은 각각 따로따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국도 연방제죠. 그죠? 그 모든 것이 만들어 갖고 돼 있는 거죠. 그다음 영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그렇고 연방제 되는 곳이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연방제거든요. 그래서 각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만들자라고서 남북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통일헌법을 제정하자. 그래 갖고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이 남북 교류에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지만 그 실현을 시키지는 못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어느 동맹국보다도 민족보다도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는 없다라고 일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개선 위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전에 이 북한이 뭐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남북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클린턴이 우리가 그러면 핵시설, 영변 핵시설을 갖다 우리가 폭발해버리겠다. 공격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남북 관계를 하고 싶더라도 외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지를 못했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퇴직하고 와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김일성하고 대담을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북핵을 좀 타결해버렸죠. 그래갖고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위기를 타결해갖고 핵 개발 중단하겠다, 핵 사찰하겠다라고 했죠.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김일성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일민족 일국가 통일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 이제 얘기한 분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주역이신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해보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빼자. 그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미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배제시키자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측은 국가 연합 제안과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시켜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연합이 뭐냐면 각자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서서히 한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8.15를 즈음해서 이산가족 찾기 그런 것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한번 발전시켜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뭘 했습니까? 원조를 했죠. 돈을 많이 갖다 줬죠. 그리고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자라고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내용이 보면 남북 공동선언 해갖고서 이 김대중, 김정일이 사인한 겁니다. 이 내용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뭐였죠? 가장 유명한 거죠. 이거 햇볕인데 이걸 햇볕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자주 평화 민주 3대 원칙을 추구해서 만들었는데 무력 도발을 하지 말자. 허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흡수 통일도 우리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햇볕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1차 연평해전이 된 거죠. 그 연평해전이 또 2차 연평해전이 됐어요. 1차 연평해전이 1999년에 시작했고 또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하는데 2차 연평해전이 됐죠. 1차 연평해전에서 우리가 밀어붙여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했는데 2차 연평해전에서는 그네들이 공격을 해갖고 독수리온가 이 배가 침몰이 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를 줬냐면 2조 7천억을 줬어요.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5조 6천억 정도를 줬는데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에요? 요게 끝난 후 3년 후에 뭐가 됐냐면 1차 핵실험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카터 대통령하고 핵시설 갖다 우리가 핵사찰을 받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핵을 폐기하겠다고 해놓고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몰래 핵을 갖다가 만들 준비를 해놓고서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여기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는 평화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게 힘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가연합이라는 게 뭘까? 그 1989년도에 국가연합이라는 것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국가연합인데, 국가연합은 유엔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국가연합 1번을 보면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라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국가연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도 나라고 우리도 나라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와 나라를 갖다 인정할 때는 뭐냐면 대사관을 우리가 그래서 설립을 하고 대사관을 갖다 하는데, 대사관을 갖다 우리가 하진 않았어요. 평양에도 없고 서울에도 북한 대사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적인 진짜 연합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 국가 원수와 존재하고 군대도 별도로 보유한다. 우리가 안보리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를 구성력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율에 맡기지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도 나오고 천안함 폭침도 있고 연평 해전 같은 것처럼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합의 문제는 뭐냐면 구성력이 강하게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려연방제는 뭘까요? 고려연방제는요, 두 개의 정부를 갖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권을 갖다 똑같이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인정하면서 두 나라가 민족 통일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협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고려연방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김일성이 1980년 10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북한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 통일 정부를 세운다고 얘기한 거죠. 두 개의 정보를 다 인정하죠. 아까 연합과 똑같은 연합국가와 마찬가지 그런 쪽을 인정해 주지만 거기에 우리가 통일 정부를 갖다 한번 만들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명칭이 고려연방제를 갖다 얘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각자 그 나라에 맞춰갖고 자기 나라가 알아서 정치, 경제 모든 거 따로따로 함지만 거기에 민족 통일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우리가 통일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유엔 안보리와 같이 통일기구에서 의결했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므로 법조문상에만 강제력이 있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돈 갖다 주고 평화협정 맺자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선 뭐예요? 핵사찰 받겠다. 우리 핵 폐기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 핵 개발해갖고 핵실험하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통일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회담과 결의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80년도 됐을 때는 우리 남한 쪽이 조금 이제 그 경제적인 것과 군사력이 좀 더 높아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그 남침을 해갖고 어떻게 통일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로 묶기 위해서 이런 연방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뭘까요?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지, 아까 고려연방제는 민족통일기구라는 걸 갖고서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만드는 건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면 이체제 이정부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도 두 개고 체제도 두 개다. 군사, 외교 모든 거 다 똑같이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 이익을 증진하겠다. 그 다음에 단일 국가 및 단일 정부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중앙 연방 정부를 만들어 갖고 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협의체를 다시 바꿔갖고 뭐라고 얘기냐면 연합 정상 회의를 갖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바꿔가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 정부를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고려 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가 뭘까 한번 봤습니다. 주창자는 1960년대 김일성이가 고려 연방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1973년 김일성이 그 다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은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헌법을 제정하자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아까 낮은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헌법을 한다는 것은 높은 단계 연방제가 볼 수 있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높은 단계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군사, 외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시작되는 게 높은 단계고요. 낮은 단계는 서서히 군사, 경제 모든 것을 정치 같은 것을 통합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그 연방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 헌법은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불가하다. 왜? 각자 두 나라 두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북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하여 교류, 화해하며 장기간 유지하자. 남북한만이 유럽연합을 설립해서 장기간 유지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 그 두 체계의 두 나라가 계속 병립해서 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 연방제에서 무조건 미군을 철수시켜라. 왜냐하면 외세가 아니라 우리끼리 나라를 통일을 시켜보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미군 주둔을 갖다 김정일이가 양해를 했습니다. 미군 주둔을요. 그 다음에 법은 뭐냐면 국가보안법 폐지, 보안법 폐지를 갖다 주장했고요. 군 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따로따로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회당 건물, 그러니까 대사관 같은 것은 실시하지 않았다. 미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군 철수해서 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까? 미군은 우리가 뭐냐면 양키 고홈이라고 해서 애들이 그 국민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끼리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갖다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군사력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큼 군사력이 모자라는지 힘드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리 균형,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북한한테 우리는 뭐 잡혀먹는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 방식, 우리 통일이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흡수 통일이 있고요. 하나는 폭력으로 갈 수 있는 거. 그죠? 그렇게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흡수 통일 방식은 독일에서 썼는데 이 독일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독일의 경제력이 높다 보니까 그 동독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연재해 도와주고 해갖고 가서 흡수해갖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높은 단계의 그 연방제를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합의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화폐도 소득화폐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봤죠. 정부도 마찬가지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것은 동서가 합해지고요. 그 다음에 동서에서 대통령을 갖다 뽑아갖고 서독의 대통령이 됐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독일의 경우 1,800조 이상의 통일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무지하게 큰 거죠. 이게 우리가 흡수통일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남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이고요. 경제 규모는 4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무역 거래는 144분의 1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갖다 힘의 논리를 봤을 때 뭐냐면 북한이 봤을 때는 우리가 흡수통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요. 왜? 우리 경제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하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갈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지금 회담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배급은 끊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마당에 가고 자유경제체제가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제재가 우리한테는 남북한 통일하는 데서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다가 많은 돈을 좀 주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흡수통합하는 것보다 어차피 잘못되면 무력으로 할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북진을 할 건가 남진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과연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일국 양제 연방제 통일 방안을 김정은이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홍콩식 중국과 홍콩식으로 일국 나라는 한 국가인데 두 개의 체제를 이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일국 이체제를 갖고 감으로써 뭐냐면 자유경제 시대는 무조건 홍콩은 다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대신 군사와 외교는 중국에서 한다. 본토에서 한다. 대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다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갖다 인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체제로 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정치 경제만 그러니까 군사와 군사만 외교만 그 중앙정부에서 갖고 지방분권으로 갔을 경우에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가 있죠. 지금 그 평택에 보면 차이나타운이 60만이 들어가는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평택에 뭐냐면 그 평택 공군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기지가 있거든요. 만약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거기에 많이 와갖고 내가 그 항을 갖다 바꾸겠다. 그 다음에 공군기지를 좀 없애버리겠다. 바꿔야겠다. 그러면 그 시장을 바꿔갖고 그것을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오키나와 시장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계 일본인이죠.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그 많이 거주함으로 해갖고 중국 사람이 됐거든요. 중국계 일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에서 미국 나가라. 양키 고홈 그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방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북한에서는 그 노동당 간부들한테 이런 걸 얘기한답니다. 그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데 고려 연방제는 과거의 통일 방안이 아니고 김정은식 통일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중국과 홍콩과 같은 한 나라 두 체제 일국 양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연합뉴스에도 마찬가지 남북 일국 이체제 통일이 단일 국가보다는 경제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언론에서 이런 걸 자꾸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양이 젖 주고 우유 주고 그죠? 따뜻하게 하고 다 해주니까 뭐예요? 홀랑 벗겨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털 주고 다 만약 아무것도 없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 그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물어봐갖고 그때 홍콩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홍콩이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이라고. 그 남한에 있는 모든 것을 빼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빼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껍질에서 아무것도 껍데기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홍콩의 주변에다가 상하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여러 가지 공장을 주변에다 많이 줘갖고 홍콩에서 들어오는 것이 곧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지금 현재 홍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국 이제라는 얘기가 한 나라를 갖다 두 체제를 갖다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경제 발전한 것처럼 혹시나 이번에 4월 말에 그 남북 그 회담을 하면서 혹시나 일국 이체제가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국 이체제면 나라가 하나인데 왜냐하면 미군에 대해서 미군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한계도 무지하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미군이 그 주둔할 수 있는 입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은 나중에도 알겠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베트남이 그런 경우가 된 거거든요. 베트남이 결국 미군이 철수하고 무기 다 주고 난 다음에 철수했지만 어떻게 돼요? 베트남 자체에 있는 간첩들, 그 다음에 월맹군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숙청되고 없어지고 부자도 마찬가지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린 입장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거가 되지 않는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남한이 49만이 됩니다. 49만 5천 명이고 이 북한 같은 경우는 102만입니다. 국군만. 총 전보다 그 군인 수를 갖다 해보니까 63만이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은 뭐냐면 120만인데 여기에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예비군까지요.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전차 같은 경우는 뭐 2배 정도. 그 다음에 장갑차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방사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몇 배입니까? 한 30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 지금 그 휴전선 근처에 다 방사포가 지금 그 전부 다 와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해군 전투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4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륙함은 26배. 그 다음에 잠수함은 뭐예요? 7배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2배가 되죠. 근데 공군은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 좀 모자라지만 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아주 최신의 그 전투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좀 우위를 범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 통제기는 여기가 30대, 우리는 6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기나 무력 이런 그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월등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 애들은 그 군인들이 그 한 15년 정도 군 생활 하거든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2년이죠. 2년인데 그걸 갖다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또 줄이겠다고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군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걔네들 10몇 년 있다 보니까 정말 정예군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국방력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월등해지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한미군이 있으면 우리는 막말로 개털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초전박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은 핵이 있습니다. 또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군이 만약 미국만도 나가버리면 우리는 정말 뭐 초전박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 자, 전쟁을 통한 남진 통일은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볼까요? 남진 통일을 보면 북한이요. 그 많은 그런 힘이나 이런 무기를 갖고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남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진한다는 건 뭐예요? 남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지금 남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강력 무기를 앞세워서 원자폭탄과 강력한 미사일을 앞세워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 경제시설 초타되어 버리면요. 우리는 경제 재건을 하려면은요. 남 좋은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라고 봅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왜 큰 소리 치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런 거 안 하다가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요. 남북한 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ICBM이 미국 본토까지 포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북한과 화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과 화해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친중 정책을 쓰고 있고요. 이부의 북한의 김정은이는 반중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중 정책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러면 미국이 봤을 때는 우리에다가 원조를 해주고 우리한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일대일을 막고 그 해상로를 갖다가 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갖다 아주 그 우리를 필요해 하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친중 정책이 아니라 반중 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 문 대통령 것은 뭐냐면 친중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갖다 패싱시키는 게 나을까요? 잘못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손잡고 반중 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패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부처가 하나 있죠. 이 부처가 뭐예요? 시진핑이 자기가 우상화 잡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 우리의 마지막 같은 거 자기가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재벌들을 수청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들은 중국식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들도 장기 집권을 위해서 숙청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왜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나라 공산 독재와 기독교의 그 접점이 반영은 이 압록강 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트럼프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김정민 박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아지면 만주까지 우리가 우리 땅을 갖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전 거기에 동의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친미 정책을 썼을 때하고 반미 정책을 썼을 때하고 정말 우리 경제적 같은 것은 말도 없이 높아진 거거든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미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제 11위권, 12위까지 올라온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편승하고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방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민주화 문제 모든 것은 잘못됐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0개 중에서 한 개가 민주화라면 9개 정도 우리 한 개는 좀 참자. 9개부터 잘하고 난 다음에 한 개를 갖다 하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9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한 개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자, 전쟁을 통한 북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과 공중에서 북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죠? 올라가서 북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북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공군과 해군으로 인해서 북한의 요소를 갖다가 폭격을 하면 나머지 우리가 육군이 영토를 점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 정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군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잘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하다가 보면 코리아 패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정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평화의 통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주 통일을 해야 되는지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평화로워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을 갖다 누가 줍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방인 한미 동맹인 미군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미군을 현재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가 사라진 평화 통일은 제2의 식민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 자유 통일인가 평화 통일에 대한 내용은 여기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